그렇다면 기준은 정확했느냐? 결국은 공격에 빌미를 주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 어떻게 감히 이야기를 합니까? 부끄럽게. 정권 교체에 대한 책임 있는 자들은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 주류의 입장은 그동안에 쭉 의정 활동을 평가를 해왔다. 거기에서 나온 성적 가지고 하위 몇 %를 매기고 그걸 가지고 경선도 하고 또 일부 지역은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전략공관위원회에서 공천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반발한다. 그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자기가 의정활동 해왔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를 받고 결정을 하는 건데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공천을 쭉 이어가고 있고 이번에 이제 탈락했거나 탈락 유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것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당권을 노리고 또 대권을 노리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쳐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지금 반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나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 차라리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지하는 분도 있고 어찌됐든 갈라서면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고 그래서 한번 좀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간의 상황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움직임들을 한번 보시고 토론을 하도록 하죠. 최근에 논란이 됐던 사람은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고 그리고 또 서른 의원이 있고요. 서른 의원 컷오프 됐죠. 홍영표 의원도 친문의 좌장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일단 그 지역을 전략 지역으로 분류를 했다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컷오프가 된 거죠. 이런 상황들에서 반발이 심한데 그 반발에 논거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토론을 하도록 하죠. 임종석 전 실장 이번에 이제 중성동갑 서울 중성동갑에 공천 기다렸는데 일단 배제가 됐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천이 됐는데 일단 탈당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거해달라. 그리고 결정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지요. 어제 한번 들어볼까요?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재명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단결과 통합을 복원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자, 임종석 전 실장 아직까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탈당하겠다. 서른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윤상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부해야 이재명 대표에게 인정받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만 고민하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부, 연산군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이제 막 가는 거지요. 자, 한 사람 더 들어볼까요? 홍영표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이게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당은 패배하더라도 당대표가 승리하는 그런 총선으로 가고 있다. 자, 이제 탈락하고 그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리고 탈당한 사람들은 더 심한 얘기 하겠지요. 이재명 대표 그 전에 몇몇 사람들 반발하고 탈당하고 그럴 때 참고하겠다 그리고 지켜보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입당도 자유,
탈당도 자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보죠.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정해진 규칙 속에서 경쟁을 하다가 이 규칙이 나한테 불리해 또는 이 경기에서는 이기기 어려워 라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뭐 자유입니다만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세 분 패널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김준혁 교수께서 지금 반발하면서 탈당하고 탈당을 시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바르지 않죠.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탈당을 하겠다 혹은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사천 공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들이 지난 정권 시절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굉장히 기득권을 형성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큰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 권력을 놓치게 되니까 반발하는 거라고밖에 당원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지금 당원들의 요구는 윤석열 정부와 얼마나 맞서 싸우는지, 실제로 또 그분들이 당시 정권의 중심이었었는데 어떤 권력을 갖다가 이렇게 놓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글쎄 역할했다 이런 표현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한 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가 있고, 그 이후에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윤석열 정부와 더 강하게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당대표를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당원 평가를 받겠습니까? 이번에 적합도 조사에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당원 평가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 당대표가 자기들을 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당원들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실제 이번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입법 벌이안, 그러니까 우리가 정량적 평가 같은 것들, 그건 아주 명확하게 기준되어 있습니다. 내가 발의한 법안이 얼마가 있느냐, 그럼 퍼센트가 탁탁탁탁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바로 가치 있는 동료 의원 평가. 지금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하위 10% 안에 받았던 박용진 의원 동료 평가 0 받은 거 많이 알려져 있죠. 0 받은 게 박용진 의원이었습니까? 예, 그렇다고 알려져 있죠, 지금. 예,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데 분명히 0 받은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올바른 의정 활동을 한 거냐. 여기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배점이 30% 가까운 것이 지역 당원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역 당원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지역도 챙기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하고 싸우지도 않고 검찰과 싸우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당대표만 괴롭히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당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위 점수를 받게 된 거죠. 이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반발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경선에서 또는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장, 그 논거가 과연 정당하다고 보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 하는 전망은 나중에 따로 보기로 하고요. 차지원 교수님께서는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 정치판을 한 30년 동안 옆에서 그러니까 취조도 하고 또 직접 또 개입 들어가서 또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고, 지금은 좀 다시 또 나와서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사실 이 역대 공천할 때마다 정당이 시끄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의 지금 공천과 관련된 이 지금 내용은 거의 지금 내전 상태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좀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 지금 공천과 관련돼서 크게 문제점은 지금 다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크게 세 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앞서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하위평가 20%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구체적인 명단은 다 나오진 않았지만 31명 중에 대략 한 29명이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이고, 문제는 이분들에 대한 평가의 시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를 점에서 실시됐다는 이야기가 지금 뭐 주루처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김성환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지금 하위평가를 하는데 이 정성평가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다면평가, 아니 동료 의원들의 평가 시점을 그렇게 잡아버리면 사실은 이 지금 가결파에 대한 색출소동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이 체포동의안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때 당론으로 정해진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기관이 행사한 이 투표 행위를 자체를 갖고 이 공천의 기준으로 삼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주장. 저는 뭐 상당히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여론조사에 관련된 부분이죠. 여론조사에 관련된 부분이 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 여론조사 원래 지금 그 이 용역 이 지금 공개 경쟁 입찰에서는 3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뒤늦게 1개 업체가 들어왔다. 그 업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필모 공관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간두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식으로 그리고 특히 비명 중진들이 있는 지역에 유독 유령 여론조사가 많이 돌았다. 현역을 빼고 지금 이렇게 다른 그 상대가 될 만한 그런 원외의 친명계 인사들 이름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이 불공정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 그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권교체 책임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명배 공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정권교체에 대한 책임 있는 자들은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지금 내관을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슬기롭게 현명하게 좀 공천 관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차정 교수님께서는 기본적인 시각이 반발하고 지금 탈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할 만한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다고 본다. 예, 이런 뭐 저는 입장이십니까? 그분들 주장을 다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예를 들면 저는 임종석 전 비실장 같은 경우 중성동갑 간다고 처음 했을 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냐면 중성동갑은 자신이 2번 국회의원을 했던 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현역 의원이 누구죠? 홍익표 의원입니다. 본인의 친구 또는 자기 후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자기가 물려줬던 지역을 다시 역세습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 말이 안 되는 행위가 지금 정당한 행위처럼 정당한 반발처럼 삐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여당이 아닌 야당의 공천은 맑은 날이 없었죠. 항상 흐렸고요. 공천을 하면 항상 패배자는 나왔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패배자는 항상 나왔고 그 과정 속에서 내용도 있었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은 다선 의원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비서실장을 했던 분 이런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사실상 컷오프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건 하나의 승부로 보고 평가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정으로 봐야 되고요. 이거를 결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내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과정으로 보지 못하고 결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인재들이 반발해?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프레임은 언론이 만드는 겁니다. 과연 친명은 얼마나 친명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은 과반 이상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조중동 프레임이나 이런 게 뭡니까? 친명, 친문, 대전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친명, 친문, 대전입니까? 우리가 이제 21대 총선을 봤습니다마는 전부 친문이었어요. 예? 다른 개파는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당 시절이다 보니까 목소리를 못 냈던 거죠. 내용이 없었던 건 아니고 불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축구에서 아무리 잘하는 팀이 약한 팀에 질 수 있잖아요. 일본이 독일을 4대 0으로 이겼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논리입니다. 그 논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개인주의라고 생각해요. 친명과 친문의 대립 속에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본인이 원하는 사익만을 추구하는 정치인이다라는 생각뿐이 안 들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를 들자면 2년 동안은 뭘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일종의 사고 지역이에요. 그러면 예비 후보로 등록해봐야 본인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룰을 깨고 들어와서 예비 후보 등록하고 사퇴도 안 하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친문과 친명의 대결입니까? 엄연히 당헌당규상의 룰이 존재하는 거고
예비 후보로 열심히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뛰고 있는데 전략 지역으로 딱 선정이 돼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위평가 20% 말씀하셨는데요. 하위평가 20%와 관련돼서 4개인가 5개 항목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활동 점수가 상당히 높고요. 당원들의 평가죠. 그 다음에 이제 다면평가는 의정활동 평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정활동 평가 총점에서 몇 프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다른 점수들도 있어요. 이 다면평가가 모든 걸 좌우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다면평가를 이것도 이제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런 걸로 몰아가면 다른 평가 요소들이 전부 부정되는 거거든요. 그 외 70%의 다른 평가 요소들이 부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량적 평가가 부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업체 뭐 한 개 들어와서 저는 공천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현역 의원을 놓고 돌렸을 때 예비 후보가 빠져요. 한 명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억울 안 하겠어요? 그리고 또 돌려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역을 빼고 다른 경쟁력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 돌려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는 면접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뭐 임명백 의원이 정권 교체 책임론.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거는 결국은 공격의 빌미를 주고 공천 관리의 선명성, 공정성을 해치는 임명백 위원장의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 공천 시스템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 정책 선거 쪽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분 좀 소개를 하고 김준혁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그대라서님, 친명 친문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선거를 해야지요. 김정수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총선에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공정하고 상식 있는 정의로운 나라를 국민들께서 소중한 표로 만듭시다. 김희숙님, 민주 지지자님들 이제 물갈이 필요합니다. 몇십 년 봐왔지 않습니까? 일할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영광이 아닌 국민을 생각하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기득권이 된 의원들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김성준님, 8년 전부터 있던 정책으로 공천받을 때는 명문정당의 명문 시스템이라고 칭송하고는 이제 와서 문제를 삼냐 웃기고 있습니다. 진짜. 이은주님, 임종석 실장 무슨 옥이고 목림이 오만 방자함인지 당신 아니면 민주당이 집니까? 본인이어야 하는 타당한 이유부터 설명하시지요. 김방아님, 그렇다면 그 반대로 현역 전부 공천하면 조용하겠죠. 하지만 국민들은 반발하죠. 민주당 현역들 더 컷오프해야 됩니다. 한두 분만 더 소개하죠. 스위트비니님,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요즘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21대 국회에서 무엇을 잘했는지 판단하면 답 나옵니다. 이분은 아이디가 재밌으시네요.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하네님. 이번에 안 쳐내면 민주당은 변화가 없어요. 더 강하게 일 못하는 의원들은 쳐내야 합니다. 예, 아주 다양한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토론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답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 문제 같이 생각해보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김준혁 교수님. 차지영 교수님 혹시 예비고사, 본고사 출신인가요? 아니면 학력고사 출신? 저 학력고사 2기죠. 2기. 예. 그러면 이제 저하고 같이 학력고사 세대인데 저희가 학력고사 볼 때 맨 마지막에 한 번 보고 그걸로 대학 입시가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저희는 또 뭐 몇 대학 지원도 못하고 한 대학 한 과만 지원하는 그 세대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뭐 하향 지원하고 막 그러는 뭐 상황이었죠. 한 번의 시험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다고 해서 수능으로 넘어가면서 전반기에 한 번 본 점수, 후반기에 한 번 본 점수 이걸 합산해서 그래서 이제 수능 평가로 하게 되는 제도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나날이 바뀌어 나가는 거. 그런데
국회에서 공천을 주는 과정에서 의원들 평가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전반기에도 하고 후반기에도 하고 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공천을 준비하는 선거 하기 그 전에 그래서 올해는 12월 1월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월 1월에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관례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에 해서 가결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점수를 깎고 가결에 협력하지 않고 이재명을 지킨 사람들은 높이 보고 이렇게 잣대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왜 그러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다가 이번에 의원 과천 지역에 이소영 의원이 단수 공천이 됐어요. 근데 이소영 의원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개혁적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단수 공천이 됐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이 친명이라고 불리는 이은영 후보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비서관 했던 윤재관 후보도 있고 굉장히 역량 있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소영 의원이 단수로 됐어요. 근데 왜 단수로 됐느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국토부 대정부 질의할 때 이소영 의원이 본인의 어떤 그 주특기 김앤장에서 그 담당했던 그런 변호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아주 날카롭게 공격해서 원희룡 장관 거친 편으로 작살을 냈거든요. 그때 국민들의 인기가 대단했고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이소영 의원에 대해서 그 이전에 반명적 형태 우리 이 표현으로 하자면은 뭐 초선 오적이다 이렇게 불렸을 정도로 했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소영 의원에 대해서 전폭적 지지를 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 대해서 자신들이 불리한 시점을 일부러 만들어서 하위 20%를 받겠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예. 예.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속도를 내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반발하는 사람들. 이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질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준은 정확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하면 반발하는 사람들 논리가 맞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뭐 변명에 불과하고 명분 찾기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차지원 교수님께서는 몇몇 사례를 들면서 이건 나름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차지원 교수께서는 지금 민주당이 정한 공천 기준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뭐 저는 뭐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위평가 20% 이 지금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평가 시점이 상당히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체포동의안 가결 시점하고 지금 이거 오버랩되면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마 학력고사 말씀한 한 번밖에 시험을 안 쳤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 당규가요 4년 전에 만들어진 당규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의정활동을 4년 동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매년 평가를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특정 시점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들이 그 하나가 오롯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지도록 설계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중심의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하고 맞물리면서 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권교체 책임론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교체 책임론, 물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민주정부가 다 10년을 했기 때문에 앞에, 그러니까 이거 DJ 노무현 때는 10년 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 때는 5년 만에 넘어갔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그거 따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져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요. 사실은 이 대선 백서를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명명백백하게 좀 더 제대로 지적을 했더라고 하면 어땠을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지금 사실상 사라져버린 상황, 실종된 상황에서 느닷없이 정권 교체 책임론이 놓으면서 전임 정권의, 전직 정권의 일종의 고관 대작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책임지라는 식으로 가는 형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는 일본은 또 이 소위 말하는 국무위원급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또 다른 분들은 그 대상에서 또 빠져 있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과연
당 시스템 그리고 공천 시스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당원들의 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4년 동안 당원들은요, 지역 당원들은 쭉 의원들을 지켜봐 왔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평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을 다니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에 대해서 4년간 뭐 했냐예요. 몇 달간 뭐 했냐가 아니고 4년간 뭐 했냐, 이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뭐 공천 기준이 불합리하고 뭐 하면 개선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이 기준에 맞춰서 그동안 쭉 지방선거, 그 다음에 뭐 대선, 그 다음에 총선까지 지금 해오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뭐 공천 기준 일단 룰이 만들어지면 따라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룰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또 뭐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들의 이제 의견을 모아서 바꾸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단지 이 짧은 기간에, 그러면 국민들은 이 짧은 기간에 이 기준만 가지고 과연 이런 분들에 대한 하위 평가를 이뤄냈을까? 그거는 당원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4년 내내 매의 눈으로 봐온 거에 대한 평가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네. 말씀드린 지금 앵커님 지금 동접이 몇 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까? 18,000명 자, 넘습니다. 그러면 18,000명이 지금 현재 동접 들어온 분들, 이분들 저희보다 더 센 정치 평론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치 10단들이십니다. 그럼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 저분들 국민들이거든요.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이지만 지금 이 현재 정치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분들이고 분석도 잘하는 분들입니다. 자, 우리 같은 여기 패널 나온 사람들의 의견보다 저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데 네. 저분들의 의견은 어떤 게 있느냐. 지난 대선 패배. 자, 맞아. 이재명이 대선 후보인데 대선 후보가 부족해서 진 거 맞아. 그런데 지게 만든 것 중에 주요한 원인이 있어. 첫 번째, 대장동권 터트린 것들. 가짜 대장동권을 터트려서 이재명을 갖다가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것들. 그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는 그 세력들. 누구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낙연 후보가 대선 승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국무총실 비서실장이자 선대위 비서실장이었던 정운현 씨, 바로 윤석열 지지하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세력들이 다 갔단 말이죠. 0.73%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이거 잘못된 거다. 세 번째,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 지원금 그렇게 문재인 정부한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돈 있는데 50조 다 돈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코로나 지원금 줘야 된다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안 줬죠. 안 주고 났는데 대선 지고 나서 윤석열 당시 당선자가 자 주십시오 하니까 그대로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거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이거 이러고도 이 사람들이 대선에 대해서 패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어떻게 감히 이야기를 합니까? 부끄럽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대선 패배의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들이 지고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 뭐 말씀하시고 하지만 결국 지금 그러니까 선거는 국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 당원들의 결집만으로 가면 이 총선을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상당히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잣대로 지금 이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이 삶에 상당히 바빠서 제대로 신경도 못 쓰고 있지만 그러나 투표장에 가시는 분들의 머릿속에서는 가면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비칠 거냐는 부분인데, 물론 조중동의 프레임도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제 뭐 언론 출신이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러 신문들을 다 보면서 보면 지금 소위 말하는 민주당에 상당히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언론들, 대표적으로 뭐 한겨레라든지 경향 같은 경우도 이제 민주당의 이 공천 분란에 대해서 엄청난 우려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자칫 윤석열 정권 심판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우려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갔을 경우에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 더 낮아질까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정예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오합지졸이 됐더라도 다 뭉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